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부잣집 마님이 남편이 죽은 뒤 하룻밤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술 취한 어느 밤, 머슴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덮친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만이 알 뿐인 일을 겪었지 뭡니까? 마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옆에 반쯤 벗겨진 채 누워있는 머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깍, 이게 무슨 일이냐?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던 마님과 머슴.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김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사람들도 훌륭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김진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인 정씨 부인이 남편을 부여안고 통곡했지만 김진사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인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랐지요. 겨우 35의 한창 나이에 아무런 병색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김진사님 방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났다던데. 쉿. 그런 소문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시게. 혹여 김서방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일 날 걸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뒷산 폐사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밤마다 폐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김진사님 돌아가신 뒤로 더 심해졌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밤에는 뒷산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김진사의 동생인 김서방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은 제가 맡아야겠습니다. 정마님이 놀라 김서방을 바라봤지요. 아니,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형수님도 이제 과부 아니시오? 게다가 자식도 없으시니 이 집안 재산은 당연히 제 몫이 돼야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서방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구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산을 물려주신다는 문서를 쓰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마님이 소리쳤지만 문서에는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형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네. 그려. 불쌍한 정마님. 이제 쫓겨날 판이구먼.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정마님은 마님의 오라버니가 생전에 준 은장도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무관으로 계실 때 이 인장도를 저에게 주시며 항상 지니고 다니라 하셨는데. 은장도 손잡이에는 정심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도 몇 년 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나리마저 혹시 이 모든 게. 마님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리께서 그런 문서를 쓰실 리가 없는데. 마님은 은장도를 품에 깊이 숨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정마님의 짐을 행항채로 옮기게 했습니다. 마님, 어서 나가시구려. 이제 안채는 새 주인의 처소이옵니다. 정마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행항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녀 춘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모실게요. 춘하는 마님의 짐을 들며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께서 이런 곳에. 괜찮다, 춘하야. 내가 함께 있어주니 든든하구나. 아니옵니다. 제가 마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서방이 멀리서 춘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도착해서 본 행항채는 좁고 허름했습니다. 창호지도 찢어져 있었고 바람은 쌩쌩 들어왔지요. 아이고 매, 이런 곳에서 어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머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넌 누구냐? 소인은 석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지요. 서기는 어설픈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장작을 놓고 갔습니다. 마님, 추우실 테니 물이나 좀 지피시지요. 정마님은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머슴은 무언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돌아서는 순간 마님의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스쳤지요. 저 눈빛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마님은 홀로 앉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보며 불안한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행랑채에서 추운 밤을 보낸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깨끗한 물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정마님이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서기가 멍청한 표정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지요. 저 머슴이 갖다 놓은 건가? 마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따뜻한 죽을 먹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서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짓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아이고, 석이 저놈. 또 장작을 잘못 팼구먼. 저리 비뚤비뚤하게 패서야 쓸 수가 있겠는가. 다른 머슴들이 혀를 찼습니다. 서기는 해벌쭉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이고, 제가 힘은 세도 솜씨가 없는 게 탈이라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다른 하인들이 없을 때 물동이를 나르는데 다른 머슴 셋이 겨우 들 법한 큰 물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쿠. 석이 내 힘이 얼마나 센게냐? 그냥 좀 세지라오. 서기는 당황한 듯 얼른 물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그 광경을 창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머슴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게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가마에서 내린 건 유염한 자태의 여인이었지요. 아이고, 연화가 돌아왔구먼. 요즘 기방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라지? 그려. 저 자태 좀 봐라. 남정네들 넋이 다 나가겠네. 오늘 김서방나리께서 술자리를 여신다던데 연화를 불렀나 보구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그런 연하의 눈에 서기가 들어왔지요. 오호, 저 머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연하가 서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서기라 했나? 내게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예, 알겠습니다요. 서기가 허둥지둥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연하는 그런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창밖으로 서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지켜봤는데 낮에는 바보처럼 굴지만 뭔가 수상해 보여.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밤마다 폐사 쪽을 향하는구나. 연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석이라는 머슴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났다지 않은가? 그려. 김진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며칠 뒤에 나타났다던데. 참말 수상졌구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서기를 두둔하기도 했지요. 아이고, 그냥 떠돌이 머슴일 뿐이라오. 힘은 장사인데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더만. 한편 김서방은 서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석이라는 놈. 어디서 온 놈인지 제대로 알아보았는가? 예, 나리. 그저 떠돌이 머슴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것 같사옵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저놈을 잘 살펴봐야겠군. 그날 아침 정마님은 또다시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그 문서를 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꾸민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기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약 봉지가 놓여 있었지요. 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몸조리 하십시오. 글씨체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이건 머슴의 글씨가 아니야. 정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 쪽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저게 뭐지? 한편 연하는 이상하리만치 서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지요. 여보시오, 서기 서방. 오늘 저녁에 내 처소에 좀 들러주시겠소?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술도 있는데. 아, 아니옵니다. 저희는 갈 수 없사옵니다. 에구, 이 답답한 양반아. 그저 술 한잔 하자는 건데 뭐가 그리 겁나는가? 연하가 서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리 노을이 붉게 물든 날에 혼자 있자니 적적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서기가 당황하여 연하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연하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어 가슴께를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연하가 서기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기, 서방님 같은 장정이 이 밤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깝지 않으신가? 여자가 이리 보채는데 그냥 놔두면 사내가 아니지. 연하의 따뜻한 숨결이 서기의 귓가를 스치자 서기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연하 아씨, 제발. 저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아랫배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데 정말 거절하시겠소? 서기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연하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마님이 무서운가? 그 말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요. 마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옵니다. 저희는 그저 연하가 서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머슴이라면 내 유혹에 넘어갈 텐데 내 정체가 뭐냐? 서기가 깜짝 놀라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마시게.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이 마을에 온 것이니 자네가 뭘 숨기고 있든 나는 상관없네. 다만 연하가 서기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뒷산 폐사의 비밀을 알고 있나?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걸. 역시 알고 있구나. 연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도 그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직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닌 것 같군. 그럼 오늘은 이만. 하지만 서기 서방. 언젠가는 내 처소에 오실 날이 있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렇게 연하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하녀 춘하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서기 저놈과 연하가 무슨 얘기를 저리 하는 거지? 그리고 연하 저 계집이 저렇게 몸을 드러내며 유혹을. 춘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일을 날있게 보고해야겠어.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마님도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서기와 연하가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지요. 저 기생이 서기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서기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닫아버리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내 서기에게.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내 서기라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이내 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순간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정마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내 눈이 자꾸 너를 바라보게 되는 거냐? 하지만 그날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49제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마님은 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그리워했지요. 날이 정말 저를 두고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니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술상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수님, 오늘은 형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요? 이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달래시구려. 김서방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대. 잠시 뒤 김서방이 나가자 정마님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면 마실수록 슬픔이 북받쳐 올랐지요. 나리께서 정말 그 문서를 쓰셨을 리가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마님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한편 서기는 멀리서 마님의 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창문 틈으로 비치는 촛불이 흔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지요. 마님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서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서기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마님이 술상을 업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서기가 얼른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마님의 눈에는 서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건 남자의 윤곽뿐이었지요. 나리십니까? 마님이 서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소인은 서기옵니다. 서기가 당황하여 말했지만 마님은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왜 절 두고 가셨습니까? 왜 저 혼자 남겨두시고. 마님이 서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마님을 떼어내려 했지만 마님이 더욱 세게 매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서기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이 서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서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만은 저를 안아주세요. 마님, 안 됩니다. 서기가 소리쳤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둘은 뒤엉켜 침상에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는데 결국 그날 밤 달만이 알 뿐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으악.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는데 옆에 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서기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마님, 그게... 서기가 당황하여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마님인 나를... 정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마님, 오해이옵니다. 어젯밤 마님께서 술에 취하셔서... 그때 마님의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기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지요. 아니야.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께서 소인을 나리님으로 착각하셔서 소인이 막으려 했으나 마님께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마님, 어젯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십시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문이 닫히자 마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머슴에게 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서기의 품은 따뜻했고 서기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았지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침상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저기에 허리춤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편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기에게 내가 만약 죽거든 내 아내를 부탁하네. 그대만이 진실을 밝히고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였지요. 서기가 나리의 친구였다니. 그럼 어젯밤 일은? 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서기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서기, 내가 물을 게 있습니다. 예, 마님. 너는 정말 나리를 알고 있느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저는 형님의, 김진사 형님의 예벗이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형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동생이 무언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이 위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마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리께서 그 문서를... 아닙니다. 마님.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일은... 마님. 그날 밤일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마님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지 해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마님은 서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일은 잊도록 하지요. 하지만 마님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하녀 춘하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놓고 가거라. 춘하가 차를 놓고 나가면서 서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기도 춘하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문이 닫히자 서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 하녀를 조심하십시오. 춘하르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계집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마님과 대화를 마치고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저들이 또 모였구나. 서기가 조심스럽게 폐사로 다가갔습니다. 폐사 안에서는 김서방과 최참봉 그리고 여러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소? 최참봉이 물었습니다. 예, 참봉 어른! 형님의 죽음은 완벽했고 문서도 위조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조소, 이제 재산을 모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소. 최참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거사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오. 다음 목표는 박주사 대기오. 거사라니, 설마... 서기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자금이 더 많이 모이고 있소.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정의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오. 하지만 그러려면 군사와 무기가 필요하지 않소. 이미 준비되어 있소. 이 폐사 지하에 무기고가 있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석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춘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마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수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놈도 제거해야겠군. 준아, 내가 잘 감시하거라. 예, 참봉 어른. 서기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기의 발이 낙엽을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라. 거기 누구냐?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돌아보자 서기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저들이 이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누군가 엿들은 것 같소. 당장 찾아라! 사내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오자
서기는 어둠을 틈타 폐사에서 달려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길 중간에 연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 서방, 급히 어디 가시는가? 연아 씨, 내가 말했지 않았나? 나도 이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라고?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피해야 하네. 저들이 쫓아오고 있어. 어디로 말입니까? 내 처소로 오시게. 거기가 가장 안전해. 서기는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따라 그녀의 처소로 향했는데 2층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스쳤지요. 자, 들어오시게. 에구, 그리 경계하지 마시게. 지금은 도망 중이 아닌가? 그러더니 연하가 갑자기 서기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아깝지 않은가? 어때? 배꼽이라도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하가 서기에게 바짝 다가서며 속삭이자 서기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황급히 연하의 손을 떼어내며 소리쳤지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그러자 연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다른 놈들 같았으면 벌써 넘어왔을 텐데. 연하가 부채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군. 나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왔네. 연하가 품에서 작은 패를 꺼내 보여주자 그것은 형조의 도장이 찍힌 밀명패였지요. 그럼 기생은 위장이지? 기생으로 위장하면 양반들의 은밀한 모임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저들을 잡으러 온 것이네. 내 정체는 이쯤 말했으면 된 것 같고. 그럼 자네는 정체가 무엇인가? 연하가 서기를 날카롭게 바라보자 서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김진사 형님이 예뻐시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소. 동생이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로군.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같구나. 저들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럼 나랑 손잡으면 되겠네? 그렇소. 서기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소. 좋네. 그럼 이제 마님을 구하러 가야지. 두 사람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마님은 행랑채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서기 씨는 어딜 가신 걸까? 그때 춘하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식사하십시오. 그래. 하지만 춘하는 문을 닫고 나가지 않고 서 있었지요. 마님, 춘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춘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춘하야, 무슨 소리냐? 그만하십시오, 마님. 춘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의 여자입니다. 마님을 돌보는 척하며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지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하, 내가... 놀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아였다는 거 아십니까? 김서방 나리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이번 일만 끝나면 저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충성이며 애정입니다. 그때 갑자기 춘하가 허리춤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기가 증거를 찾으러 갔다는 것도 압니다. 나리께서 명하셨습니다. 서기를 찾아내고 마님도 때가 되면 제거하라고요. 마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하야. 하지만 춘하가 단검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는데 마님! 연하가 뛰어들어와 재빨리 춘하의 손목을 붙잡아 단검을 떨어뜨렸지요. 이 아까 연하? 마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하가 춘하를 제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신의 정체가? 저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김서방과 최참봉이 영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지요. 영모라니. 마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부자들에게서 뺏은 돈을 영모 자금으로 하여 비밀리에 무기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요. 그리고 서기 씨도 형님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계시더군요.
저희는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춘하를 결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춘하,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김서방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뿐이야.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나리께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다. 김서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는 그저 버려질 말이었던 거야. 춘하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서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기 씨, 마님이 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아 씨가 구해주었습니다. 고맙소. 연아. 이제 증거를 모았으니 관하로 가야 하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들이 모이는 폐사에 그 증거가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그 증거까지 모아서 관하로 가져가야 하겠네. 하지만 뒷산 폐사에는 영모 무리들이 지키고 있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리를, 김서방을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어의 말이 맞다면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군요. 폐사 지하 무기고에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압니다. 나리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을 때 보았거든요. 춘하야, 아직 잊지 않았단다. 우리를 도와다오. 마님, 제가 마님을 헤아려 했는데. 괜찮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은 거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춘하가 앞장섰지요. 이쪽입니다. 폐사 뒤편에 샘이 있는데 그 옆바위를 밀면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과연 춘하의 말대로 샘 옆 바위를 밀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가파릅니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횃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일 묘시에 거사를 시작한다. 각 고을에 퍼져 있는 우리 무리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다. 최참봉과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문서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김서방이 서기 일행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발각됐다! 어서 문서를 챙기시오! 서기가 무리들을 유인하자 연하와 마님은 서둘러 문서를 챙겼지만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사내들이 몰려왔지요. 침입자다. 잡아라. 김서방과 최참봉도 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수님과 서기 그리고 연화까지. 김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화, 내가 배신했구나. 김서방이 춘하를 노려보며 소리치자 춘하가 김서방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리, 아니, 이제는 나리라 부를 수 없군요.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리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지요. 하하, 이제야 깨달았느냐? 내가 뭔데 내 여자가 되겠다고? 너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하가 갑자기 김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아니, 김서방. 당신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춘하가 김서방을 끌어안고 지하 무기고 한쪽 절벽으로 뛰어내렸지요. 김서방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춘하야. 마님이 절규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춘하, 내가 그렇게까지. 그 순간의 혼란을 틈타 사내들은 달아나 버렸고 최참봉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도망가지 마라! 연하가 칼을 뽑으며 최참봉의 길을 막았습니다. 서기도 재빨리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을 내겠소! 그때였습니다. 최참봉이 품에서 화약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죽자! 이 무기고를 폭파시키겠다! 안 돼! 서기가 달려들었지만 최참봉은 이미 불을 붙인 뒤였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달렸습니다. 연화도 뒤따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르릉 폐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돌아보니 폐사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과 사내들은 자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소. 서기가 품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관하로 가야 합니다. 한편 마님은 타오르는 폐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춘하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이제 편히 쉬거라.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와 연화 그리고 마님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대감, 어른, 큰일입니다. 이 마을에서 영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관하 대감 앞에 문서를 내놓자 대감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게 정말이냐? 최참봉과 김서방이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예, 대감 어른. 뒷산 폐사 지하에 무기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폭하여 죽었고 이 증거만 남았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이 공을 조정에 보고하겠소. 며칠 후 조정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영모를 밝혀낸 공로를 치하하사 서기에게는 종육품 주부의 벼슬을 내리시고 연화에게는 경조의 정식 관리로 임명하노라. 황공하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안채로 돌아온 마님의 방은 예전처럼 화려했지요. 서기, 아니, 이제는 주부 나리라 불러야 하나요? 마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게는 여전히 마님이십니다. 서기, 이제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마님의 오라버님 정대감께서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라버니께서요?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검술도 가르쳐 주시고 글공부도 시켜주셨지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댁에서 어린 마님께서 마당에서 노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시고 나비를 쫓으시던 모습. 그때부터 마님만 생각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대감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형님께서도 같은 의심을 품으셨지요. 마님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몰래 조사하시다가 김서방과 최참봉의 영모 음모를 알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정대감을 독살했다는 것도요. 뭐라고요? 오라버니를 김서방이?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 무관으로 계시며 그들의 영모를 눈치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 것이지요. 형님께서도 그 진실을 밝히려 하셨지만 결국 형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마님을 부탁한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보 머슴으로 숨어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대감님의 은혜를 갚고 형님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벼슬도 받았고 떳떳하게 마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평생 모셔도 되겠습니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서기, 아니 나리, 저도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께서 주신 이 인장도 항상 몸을 조심하라 하셨던 게 혹시 이런 일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서기가 은장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대감님,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석 달 후 김씨 집안에서는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아이고, 정마님이 새 신랑을 맞이하시는구먼. 그것도 조정의 벼슬아치와
참말로 복 받으셨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축하해 주었고 혼례식이 끝나고 연화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그리고 석이 나리도요.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서기가 감사의 인사를 하자 연화가 웃으며 말했지요. 에구, 뭐 저야?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연아 씨, 앞으로 어찌하실 건가요? 저요? 저는 형주로 돌아가 다른 임무를 받아야지요. 세상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으니까요. 연화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석이 나리,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나리께서는 마님만 바라보고 계셨더군요. 제가 아무리 꼬셔보려고 해도 나무 토막 같더니 앞으로도 마님을 잘 모시십시오. 연아, 고맙소.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연화가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하고 그렇게 떠났고 서기와 마님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말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쫓겨났던 마님이 술 취해서 머슴을 덮쳤다가 결국 나리를 얻으셨다니? 이거야말로 대역전이 아니고 뭐겠는가? 하하, 그 말이 맞네. 바보인 척했던 머슴이 사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술김에 실수했다던 그날 밤이 사실은 운명이었던 거지. 술 한 잔에 인생이 바뀐다더니 정마님이 그 증거로구나. 거기 조금만 더 깊이요. 백년의 가녀린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가씨, 가만 좀 계시오. 이리 꿈틀거리시면 제가 손을 더 깊이 넣을 수가 없소이다. 이강산의 굵직한 목소리는 답답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참, 조금 더 세게요. 네, 그렇게.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백년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시가 이토록 깊이 박혔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괴력의 손으로 이리 섬세하게 다룰 줄이야. 가시 빼주는 솜씨만큼 다른 솜씨도 좋으신지? 백년의 장난스러운 눈빛에 이강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소나무도 이쑤시개처럼 드는 조선의 괴력사네. 이강산. 힘이야 뭐 있다면 있지요. 저 북악산도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명나라에서 온 천상의 미녀, 정체를 감춘 백년공주. 아이 참, 무슨 공주람? 이 몸은 그저 꽃뱀이, 아니 꽃처럼 평범한 아가씨랍니다. 여든의 나이에 20살 청년의 무궁을 지닌 괴짜 무사 헌우인. 여든이라 하나 바지 저고리 벗겨놓으면 20살 젊은이와 다를 바 없다오. 한 번 입을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조선 최고의 꾀쟁이 삼봉. 말재간 하나로 범에 굴에서 살 빼고 나올 수 있지요. 다만 이 강산이의 빈 머리통만은 채울 재주가 없으니 그게 서운할 따름이라후. 명나라 권력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뱀 같은 대신 구양주. 백년공주만 사라지면 명홍실은 내 차지나 마찬가지지.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무악산 깊은 곳. 이강산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무 껍질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허리 삭신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늙은 소나무를 한번 들어볼까. 이강산은 거대한 소나무 둥치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핏줄이 붉어지더니 거짓말처럼 땅에 깊게 뿌리내린 소나무가 쑥 뽑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놈의 나무가 하필 오늘따라 가벼워졌나. 어제는 좀 더 묵직했던 것 같은데. 그는 소나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치 부채질하듯 가볍게 놀리더니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바위를 향해 소나무를 휙 던졌는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강산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꽃잎처럼 고운 아가씨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씨의 흰 저고리는 이미 찢겨져 살결이 드러나 있었고 호랑이의 발톱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그 하얀 몸에 선명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짐승! 양반과 규수를 함부로 넘보다니! 이강산은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며 이강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강산이 호랑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마치 강아지 새끼 다루듯 회집어 들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 발톱은 마을 처녀들 살점을 파먹으려고 그렇게 날카롭게 길렀나?
이 소나무보다 단단한 내 주먹 맛이나 한번 봐라. 응? 이강산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철썩 내리치자 호랑이는 꼬리를 말고 슬금슬금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이 몸이 살았네요.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될 뻔했는데. 백년이 숨을 고르며 이강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산골에 장사님 같은 분이 계실 줄이야. 호랑이를 강아지 다루듯 하시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강산이 뭐라 대답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아이고, 하늘도 참. 이강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 움막이 있으니 얼른 피하시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빗줄기를 가르며 상기를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백년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강산은 백년이 묵직하게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마치 제 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가볍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이 아가씨 몸이 참 가볍구나. 그런데 등에 닿은 이 부드러운 감촉은 뭐지? 아이고 매, 강산아 정신 좀 차려야겠다. 얼마 안 가 움막에 도착한 이강산은 백년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지요. 아가씨, 그 저고리가 많이 찢어졌는데 이거라도 걸치시오. 이강산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백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을 테니. 백년은 이강산의 당황한 모습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참, 사내가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다니. 호랑이는 맨손으로 때려잡으면서 처자 앞에서는 어쩌면 그리 붉게 익은 홍시 같으신지요? 이강산은 더 달아오른 얼굴로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백년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지요. 잠시만요. 이 몸이 홀로 옷을 갈아입기엔 저고리끈이 엉켜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백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강산의 심장은 마치 장정셋이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저고리를 제가? 네. 그저 뒤에서 좀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이강산은 굵직한 손가락으로 백년의 젖은 저고리끈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백년의 하얀 목덜미에 살짝 닿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지요. 장사님, 손길이 참으로 조심스럽네요. 길이 큰 손이 이토록 부드러울 줄이야. 백년의 말에 이강산의 손이 더 떨려왔습니다. 저고리끈을 당기자 천이 스르르 벗겨지며 백년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어머나, 이 젖은 저고리가 살에 착 달라붙어 훤히 비치는 것 같은데. 장사님, 그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 안 되지요. 아니면 보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백년이 고개를 획 돌려 이강산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혹시 제 몸이 그리 탐스러워 보이시나요? 백년이 도포 자락을 살짝 들어올리자 이강산은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가씨 몸매가 아름다운 건 맞지만 그러니까. 장사님, 괜찮답니다. 이 몸이 농담을 한 것이니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하지만 이 옷은 혼자서는 벗기 어려우니 좀 더 도와주시겠어요? 이강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백년의 젖은 저고리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백년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고 이강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백년은 이강산이 움막 앞에서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리저리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돌덩이를 마치 콩알 짚듯 가볍게 드는 모습에 백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사님은 마치 관우장군 같으시네. 이런 바위는 평범한 사내라면 셋이 달라붙어도 끙끙대고 말 텐데 혼자서 마치 손뭉치 들듯이 하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강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놀라시오? 내 고향 충청도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통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라오. 아니, 장사님께선 어쩌다 이리 큰 힘을 갖게 되셨소? 이강산은 돌덩이를 툭 내려놓고 턱을 문질렀습니다. 글쎄 말이오, 16살 땐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 소를 통째로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힘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 백년이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소를 통째로요? 거짓말. 거짓말 맞소. 하하. 그저 농담이오.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힘주머니를 하나 더 들고 나왔다고 하셨지라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백년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장골 움막에서의 생활이 심심했던 터라 이강산은 백년을 데리고 인근 장터로 나갔지요.
세상에나, 이리 북적대는 장터는 오래간만이네. 구경할 것도 많고. 백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백년은 이것저것 구경하다 비단 장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려한 비단에 꽂혔지요. 어머, 이거 북경소주에서만 짜는 무늬인데. 백년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주, 그게 뭐여? 술 이름인가? 이강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옛날에 과수원에서 들었던 얘기랍니다. 그냥 비단이 예쁘다는 거죠. 백년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조선말을 하다가 어딘지 발음이 달라졌지요. 이강산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순간 장터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비키쇼, 명나라 사신단이 온다.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자 백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강산 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지러워요. 백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나라 말투가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지요. 이강산은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나라 사신단 중 한 명이 백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른 호위병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백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뭔가 크게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강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야 해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하긴 입 벌리면 명나라 말이 쏟아지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등에 업고는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강산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빨랐지요. 잠시 후 깊은 산골에 도착한 이강산은 백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지요. 아가씨, 이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소. 대체 누구시길래 명나라 사신들이 저리 혈안이 된 것이오? 백년이 대답하려는 찰나 나무 위에서 쨍그랑 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백발의 노인이 나뭇가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귀신이람? 이강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발끝으로 나뭇가지를 차더니 공중제비를 3번이나 넘으며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호인! 백년이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 늙은이 속이 다 타들어갔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헌호인은 착지하자마자 백년을 살피더니 갑자기 이강산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 아가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내 놈의 목을 당장 떼어버리기 전에 실토하거라. 헌호인, 그만. 이분은 날 살려주신 은인이시라고요. 백년이 급히 헌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인이라고? 은인이 왜 아가씨를 납치하는 거요? 이 늙은이 눈은 독수리보다 밝다는 걸 잊었소. 납치가 아니라 구해주신 거라니까요. 칼부터 거두세요. 네. 헌호인은 마지못해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강산을 노려보는 눈길은 매서웠지요. 자, 이젠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백년은 이강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주백년, 명나라 황제의 막내딸입니다. 이강산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습니다. 공주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백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양주라는 간신이 황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하나둘 독살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백년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 그자는 제 침소에 독사를 풀어넣었어요. 다행히 헌호인께서 발견하셔서 살았지만 그 후로 우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소이다.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구양주 놈은 황상까지 조종하고 있으니 이제 명나라에선 그놈이 법이나 다름없소. 허나 이 늙은이 무공이 남아있는 한 아가씨는 절대 그놈 손에 죽지 않을 것이오. 아가씨 아니, 공주님. 이강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강산의 힘이 다할 때까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호인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쉿. 숨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 둘 아니 10명도 넘는 숨소리. 아이고, 그놈들이 벌써 따라왔소. 10명이라 딱 5명씩 나눠 싸우면 되겠군. 이강산이 신나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사람 싸움을 장난으로 아시오? 저들은 다 황제에. 헌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나무에 꽂혔습니다. 공주를 내놓아라. 황명인이라. 순간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재수 없는 날이네. 비 오는데 손님까지 와. 이강산이 툴툴거리며 나무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뿌드드드.
나무 뿌리가 뽑히는 소리에 병사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아가씨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모셔온 이 늙은이를 뭘로 보고? 헌호인이 정수리의 하얀 머리카락을 쫙 풀어헤치더니 갑자기 9살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는데 쨍그랑 헌호인의 손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갑자기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어떠냐? 이게 바로 태산파, 음공, 귀청이 터질 거다. 이 망할 놈들아. 아이고, 허리야. 요즘 관절염이 심해서 말이야. 그러나 점점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헌호인과 이강산이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끝없이 싸우게 생겼소. 다른 방법이. 그때 이강산의 눈에 산 위에 거대한 바위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헌호인, 뒤로 피하시오. 이강산은 산비탈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바위를 껴안고 온 힘을 다해 들어올렸지요. 으라라차. 바위가 우르르 쾅쾅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조선 장사의 맛이다. 어디 다시 따라와 보시지. 이강산은 허리춤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런 끈질긴 놈들을 봤나. 이강산, 백년, 헌호인은 정신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에는 저물고 발 디딜 곳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세 사람을 감쌌지요. 이보게, 장사.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이러다 곰굴에라도 빠지면.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찌 알겠소. 저도 이 산을 처음 와보는, 저기 뭐가 보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밤중에 굴러온 손님들이시구먼. 오두막 문이 활짝 열리며 비단도포를 걸친 얼굴이 반들반들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작게 박힌 부채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강산, 내 놈 강산이 맞지? 아니, 삼봉이? 이 산 중에서 내 놈을 만나다니. 이강산과 사내가 부둥켜 앉아 헌호인과 백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하, 세상에 산신령 옆구리에 살이 붙었나.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어서 들어오게나. 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신가? 자네 마누라는 아닐 테고, 흥? 삼봉은 백년에게 깊이 목례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인 삼봉이라 하옵니다. 입만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양반도 상놈으로 만드는 이 입담. 겸손하게나마 제 소개를 올립니다. 백년이 어색하게 웃음 지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쉿! 병사들이 쫓아오는 소리. 헌호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사라고? 이봐, 강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삼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강산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삼봉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게 웃으며 무언가를 꺼냈지요. 자, 이거 하나씩 입어보시게. 특별히 양반 행세하던 때 쓰던 관복일세. 삼봉은 순식간에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나머지 일행에게도 관복과 치마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병사들이 가까워질 무렵 삼봉은 오두막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이게 웬 소라뇨? 감히 황상의 특사가 묵는 곳을 어지럽히다니. 삼봉은 부채로 병사들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병사들은 삼봉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요. 뭐 특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흥, 이것을 보시오. 삼봉은 주머니에서 엉뚱한 옥패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삼봉은 병사들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공주란 아가씨 말이오. 꽹과리 소리를 내며 달아난 노인과 함께 방금 특별 마차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갔소. 아니, 꽹과리라면? 병사 하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자요. 지금 황룡 고개를 넘고 있을 터이니 빨리 달려가시오. 식사인 내가 보증하리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급히 말에 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황룡 고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삼봉은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병사들 지금쯤 달장 비지듯 산을 헤매고 있겠지. 이 삼봉이 혀 한번 굴리면 호랑이도 고양이로 보이는 법이라니까. 삼봉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일행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두막 안은 바깥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크고 어리어리한 한옥 안채가 나타났는데 비단 병풍과 자개 장식장, 금실로 수놓은 방석까지 마치 양반집 사랑채에 온 듯한 화려함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요? 이강산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내 놈이 정승집을 털었구나. 털었다니? 무슨 말씀을?
그저 한양도성 제일 가는 양반에게서 약간의 꾀를 써서 빌려온 것뿐이지. 참봉이 빙그레 웃으며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또 뭔 사기를 쳤는지. 아차, 맞다. 사실 강산아, 내가 널 일부러 찾고 있었다네. 뭐, 날 찾았다고? 그래, 이 산에 괴력의 장사가 산다는 소문이 돌길래요. 혹시 내가 아닐까 했지.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걸 보게. 참봉이 내민 종이에는 명나라 황실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왕의 옥새까지 찍혀 있었지요. 이건 명나라에서 특별히 보낸 밀서일세. 밀서의 내용을 들은 일행은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양주가 황제에게 독을 먹이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지요. 이러다간 백년 공주님뿐 아니라 황제마저 위험해지겠소.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 지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요. 옥새를 되찾아야 합니다. 참봉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황실에 진짜 옥새가 구양주 손에 있다오. 그걸 되찾아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모든 명령의 이조임이 드러날 것이오. 그래서 우리더러 옥새를 훔쳐오라고. 아니, 그 옥새가 어디 있는데. 이강산이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남별궁이라는 곳에 구양주가 머물고 있다오. 그런데 모레 큰 연회가 열린다네. 거기 잠입해서 옥새를 가져와야 하지. 아니, 그런 살벌한 곳에 어떻게? 참봉은 커다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양반 도포와 갓, 그리고 화려한 기녀 복장까지. 자, 모두 변장할 차례요. 이 강산이는 충청도 최고 부자 이대감으로 변장하고. 뭐, 내가 양반이라고? 어떻게 내가? 아이고, 어렵지 않소. 그저 코를 벌렁거리고 음음하며 턱을 들는데요. 참봉의 시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산은 어색하게 도포를 걸치고 턱을 치켜들며 연습을 했지요. 이거. 그러니까 하마터면 아니, 그건 말더듬이 양반이지. 하마터면 빼고 그저 그랄지니 같은 말로 끝내면 된다니까. 이강산의 어색한 연기에 백년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헌호인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백년공주는 참봉이 천천히 기녀 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녀라고요? 제가 어찌? 백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걱정 마오.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 있으니 신분이 탈로 날 염려는 없소. 그저 꽃같은 공주님이 꽃같은 기녀로 변하는 것이니. 백년은 기녀 복장을 들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백년을 보고 이강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와 연지곤지 찍은 얼굴,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아이고 매. 이거 눈이 다 뒤집어지겠구먼. 공주님이 진짜 기녀 같소이다. 이 몸이 이런 차림으로 연회장에 간다니. 어머니 황후님이 보시면 실시하실 테지. 가르쳐 드릴 게 또 있소. 연회에선 양반들이 이런 걸 하지요. 참봉이 갑자기 이강산의 어깨를 툭 치자 이강산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대감님. 연회장에서 그렇게 놀라면 큰일 나지요. 기녀가 술잔 건넬 때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은 기녀의 눈이 아닌 참봉이 백년의 가슴께를 살짝 가리키자 이강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한편 남별궁의 연회장은 화려한 비단과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강산은 이대감으로, 삼봉은 박별감으로 변장하고 연회장에 들어섰고 백년은 너울을 쓴 기녀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여봐라, 그러니까 술이 어디 있느냐? 하마터면, 아니, 그러할지니라. 이강산이 어색하게 연기를 하자 참봉이 이강산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리 떨리시오? 충청도 최고의 부자답게 좀 당당하게. 그래, 이 대감에게 술을 가져오너라. 급히 가져오도록 할지어다. 이강산의 어설픈 연기에 주변 양반들이 수군거렸지만 다행히 음악 소리가 커지며 기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저기 구양주가 앉아있소. 참봉이 눈짓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저 화려한 복장의 여인은 누굴까? 백년이 살짝 너울을 들어보더니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언니. 뭐라고? 언니라니? 백년은 살짝 자리를 옮겨 언니 정상공주 가까이 다가갔지요. 언니, 저예요. 백년. 정상공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년아, 내가 살아있었어? 네. 언니, 하지만 조용히 하셔요. 저흰 지금 위험한 임무 중이에요. 정상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구양주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해. 이미 독약을 준비했다더라. 아버지의 차에 넣을 독이 그의 방에 있어. 그리고 백년아, 구양주 방의 비밀 서랍에 옥새가 숨겨져 있어. 그걸 가져가야 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의 계획을 엿들었어.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내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백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 저기 백년공주가 신호를 보내오는군요. 연회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한적한 정원에 모였습니다. 구양주의 침소에 옥새가 있답니다. 언니가 그리 말하더군요. 백년이 속삭였습니다. 침소라고? 아이고 망했구먼. 그 사람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오? 구양주는 지금 연회장에 없소. 옆자리 대감이 말하길 매일 이 시간이면 뒷마당 비밀정자로 홀로 가서 무슨 의식을 치른다고 하오. 지금이 딱 옥새를 훔칠 적기요. 도적질도 때가 있다더니 하늘이 우릴 돕는구먼. 이강산이 귓불을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붕만 건너가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참봉이 지붕을 가리키자 이강산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포 자락이 휘날리며 그의 발을 감았지요. 아이고, 이런 망할 도포가. 양반들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요? 다리에 쥐가. 이강산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간신히 구양주의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나? 이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찾아보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들쳤습니다. 이거다. 옥새를 품에 넣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구양주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누구냐? 이강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날아갔지요.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구양주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산은 지붕 위를 달리다 그만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삼봉과 백년이 숨어있던 덤불 위로 떨어졌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쉿, 빨리 도망치세요. 백년이 이강산을 일으켜 세웠고 일행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저기 해변으로 가면 배가 있어. 헌호인이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일행은 지친 몸을 끌며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옥새는 무사한가?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이강산은 가슴을 열어 옥새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번쩍이는 옥새가 빗속에서도 그 위험을 잃지 않았지요. 이걸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속임수가 탄로날 거요. 바로 그때 해변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 앞에 구양주가 서 있었지요.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모두 쏘아 죽여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인가? 백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순간 바다 쪽에서 커다란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배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지요. 저건 황제의 용선. 헌호인이 외쳤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위험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명나라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황제의 배가 다가오자 구양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그는 급히 병사들에게 명령했지요. 쏘지 마라. 이건 오해입니다. 황상, 저희는 반역자를 쫓던 중입니다. 구양주! 황제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옥새를 위조한 죄,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독약 주머니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양주의 손에 들린 작은 주머니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하, 이건... 구양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눈을 속이고 오랜 시간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용서치 못하겠다. 황제의 호위무사들이 구양주를 사로잡았고 황제는 두 팔을 벌려 백년을 맞이했지요.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에요. 백년이 이강산과 삼봉, 헌호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들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황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백년 공주가 무사하니 그걸로 족합니다. 이강산이 불편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는데 황제는 깊은 눈빛으로 이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 눈빛에서 내 딸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구나. 감히 황가의 딸을 품에 안으려 했느냐? 이강산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하, 이건...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뼈가 으스러질 각오는 했느냐? 황제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몸은 이 사람과 마음의 인연을 맺었나이다. 호랑이 발톱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빛이 이 딸의 가슴에 꽂혀버렸사옵니다. 황제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활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선 사내의 간이 배밭에서 자랐구나. 그러나 괴력의 힘과 충직한 마음씨, 황녀를 지켜낸 그 용기라면 나의 사위로 손색이 없겠도다. 참봉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말했지요. 폐하, 저 강산이를 사위로요. 아니,
저 머릿속이 바람통모인 친구를. 삼봉아, 내 입 좀 닫아라. 이강산이 삼봉의 발을 슬쩍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괴력의 장사가 과연 무거운 황실의 인연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황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백년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황녀의 옷을 벗고 그저 평범한 조선의 아내로 살고 싶나이다. 명나라 옥새보다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의 품에 있나 봅니다. 이강산의 귀가 벌개져서 목덜미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아가. 아니, 공주. 황제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강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 명나라 황가의 피가 조선 땅에 스며든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그리하여 백년공주는 이강산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의 비단보다 거친 베옷이, 화려한 연회보다 시골 장터의 소박한 술자리가 더 좋았던 공주는 이제 행복한 아내가 되었지요. 그리고 삼봉은 여전히 꾀를 부려 세상을 살아갔으며 헌우이는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두 사람 곁에서 말년을 보냈답니다. 삼봉이 어느 봄날 뽕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산아, 어떤 느낌이냐? 명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었으니 어깨가 무겁지 않느냐? 뭐가 무거워? 이 강산이 북악산도 들어올릴 힘이 있는데. 이강산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그렇고 삼봉이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면 어떤 기분인지 이 친구에게 좀 알려주지 않겠나? 이 망할 놈. 이강산이 삼봉의 머리를 꿀밤으로 때렸지요. 이것이 바로 천금난득이라는 말의 참뜻이 아닐까요? 천금도 얻기 어렵지만 진정한 사랑은 천금보다 더 얻기 어려운 법. 하지만 일단 찾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다. 이강산과 백년의 사랑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옛 이야기랍니다. 달빛 아래 강변 어느 초가에서 묘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43세 뱃사공 삼복이가 홀로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이놈의 물건 그렇게 꼬물거리지 마라. 나이 43까지 장가도 못 가고 이놈의 애만 태울 줄이야. 삼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뒤척였지만 아랫도리의 꼬물거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내 평생 이 배 하나 믿고 살았건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장가는 장가대로 못 가고. 그도 그럴 것이 삼복이는 마을에서 유일한 뱃사공이었지만 마을 처녀들은 하나같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물귀신에 홀린 사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10년 전 그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하려다 그만 그 처녀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홀로 돌아온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꺼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이게 무슨 팔자야. 그때 은빛 달빛이 강물 위에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밤 기운이 선선하게 불어오자 삼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지요. 달빛 아래 강가에서 머리를 감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엔 이신지. 삼복이는 얼른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는데 여인은 긴 검은 머리칼을 물에 적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던지 삼복이는 그만 숨을 들이키고 말았지요. 그 작은 소리에도 여인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아름다워 삼복이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누구시오? 삼복이의 말에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더니 이내 강물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사람이 물에 빠졌소. 삼복이는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그의 팔에 닿았지요. 물속에서 여인의 손이 그의 팔목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으악. 이어서 삼복이는 여인과 함께 강물 위로 떠올랐는데 여인의 얼굴이 삼복이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끝내 절 구하려고 하셨네요. 그리고는 몸을 숙여 삼복이의 입술에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맞대었지요. 그 순간 삼복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는데 여인의 차가운 체온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듯했고 그와 동시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나를 따라와요. 여인의 속삭임이 물소리와 뒤섞여 삼복이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삼복이는 여인의 손에 이끌려 물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순 없지. 나는 그러나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몸은 무거워졌고 참복이는 저항할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여기가 어디냐? 참복이는 정신이 들자 자신이 강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머리는 지끈거리고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아이고, 꿈이었나? 허나 분명히 그 여인이. 그때 그의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어젯밤에 그 여인이 강가 바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달빛은 사라졌지만 새벽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다웠지요. 으악, 네가 어젯밤에 참복이는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삼복이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잖아요. 구해 주었다고? 나는 분명 네가 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아니에요. 당신이 물에 빠진 나 건져주었어요. 고마워요. 여인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고 미소는 달빛처럼 차가웠습니다. 참복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허허, 그럼 내가 물에 빠진 니를 구해 주었다. 근데 왜 내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너무 힘을 쓰셨나 봐요. 여인의 설명에 삼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네 이름이 뭐냐? 월해라고 해요. 월해? 달월에 사랑해라. 이름이 곱구나. 참복이는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아이고, 배고프다. 제가 무언가를 가져올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강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큰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아니, 이걸 어디서? 더 필요하시면 또 잡아드릴게요. 월해는 미소를 지으며 물고기를 내밀었고 참복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소. 저쪽에 당신 배가 있네요. 함께 가요. 참복이는 월해를 따라 자신의 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 올라 그가 물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월해는 강물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결처럼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슬픈 듯하면서도 신비로웠지요. 네 노래 솜씨가 제법이구나.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너 어디 살았었냐? 월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위쪽 마을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말하기 싫어요. 월해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지만 참복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고기를 다듬어 작은 화로에 구웠지요. 자, 먹어라. 구워진 물고기를 내밀자 월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에 넣지 않고 물고기 살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왜 안 먹는 거냐? 저는 배가 안 고파요. 하긴 물고기를 쉽게 잡는 걸 보니 벌써 많이 먹었을 테지. 커허. 참복이는 웃으며 물고기를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월해의 옷자락이 아직도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옷이 다 젖었구나. 내 옷이라도 빌려줄까? 괜찮아요. 저는 물에 젖는 것이 익숙해요. 월해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참복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이리 젖은 채로 있으면 병든다. 월해는 놀란 듯 참복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부드럽게 변했지요.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허허, 예사롭지 않은 말투를 쓰는구나. 어디 양반집 규수였나? 아니에요. 그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삼복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아, 어디 있느냐, 삼복아. 아이고, 용쇠 아재다. 참복이가 강가를 보니 마을의 용쇠 영감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월해에게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라. 저분을 좀 만나고 올게. 참복이가 배에서 내려 용쇠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쇠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쇠 영감은 삼복이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온 마을이 너를 찾고 있다. 찾긴 왜 찾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무슨. 나라님의 어사또가 오셨다. 그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셔서 널 찾았다. 어사또요? 용쇠 영감의 말에 삼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사또라면 임금님께서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를 말하는 것이니 대단한 벼슬아치였지요. 어서 마을로 가자.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그런데 아재, 참복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에 손님이 한 분 계셔서요. 같이 가도 될까요? 뭐라고? 누구냐? 용쇠 영감이 배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거기 분명히 참복이는 어리둥절해져 배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배에는 월해의 흔적이 없었지요. 단지 그가 월해에게 둘러준 저고리만이 젖은 채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월해가 어디로 간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냐? 또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월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참복이는 저고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옥비녀였지요.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용쇠 영감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왔구나. 삼복이가 왔다. 누군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참복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서 군수댁으로 가자. 어사또께서 오래 기다리셨다. 참복이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군수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멋들어진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아, 자네가 이 마을의 뱃사공인가? 어사또는 삼복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예, 소인이 삼복이라 하옵니다.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나를 강 건너 송화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예, 그야 당연히. 하오나. 참복이가 망설이자 군수가 다그쳤습니다. 뭐가 망설일 것이 있느냐? 어서 대답해라. 아니, 그게 지금 강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하여 물살이 새고. 어사또는 삼복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없네. 송화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역적의 무리가 송화현을 점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네. 더구나 강 건너편 산성에 임금님의 옥쇠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야 하네. 어사또의 말에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역적과 임금님의 옥쇠라니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하오나 어사또,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적어도 이틀은 기다리셔야. 이틀 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한다. 어사또의 단호한 명령에 삼복이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소인이 모시겠습니다. 훌륭하네. 어서 준비하게. 1시각 후에 출발하겠네. 참복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군수댁을 나섰습니다. 그가 강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붙잡았지요. 삼복아, 너 정말 가는 거냐? 아이고,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그래도 어사또의 명이니 어쩌겠느냐? 참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의 작은 배가 물결에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 위에 월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해. 참복이는 급히 달려갔지만 가까이 가자 월해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내가 미쳐가나? 왜 자꾸 월해가 보이는 거지?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사또였지요. 준비는 다 되었나? 예, 하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건대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더는 말하지 말게. 어서 출발하세. 어사또는 배에 올랐고 삼복이는 어쩔 수 없이 노를 잡았습니다. 강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삼복아, 조심하거라. 배가 기슭을 떠나자 강물은 예상대로 거칠게 요동쳤고 참복이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물살과 싸웠지요. 어사또, 꼭 배 가운데 앉으셔서 몸을 낮게 하십시오. 참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배는 거친 물결에 흔들리며 서서히 강 중앙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배를 덮쳤습니다. 아, 참복이는 필사적으로 배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배의 균형을 잃고 뒤집혀 어사또와 삼복이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살려주시오! 나는 헤엄을 못 치오! 어사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참복이 역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복 도령. 물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참복이가 눈을 뜨자 월해가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선명했는데 긴 머리카락은 물결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월에, 네가 어찌? 내가 도와줄게요. 그분을 살리세요. 월에는 손을 뻗어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삼복이의 몸이 가벼워지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어서요. 삼복이는 월에의 도움을 받아 어사또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사또는 이미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어사또. 삼복이는 재빨리 어사또를 붙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강둑은 너무 멀었고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월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월해는 삼복이와 어사또를 이끌고 물속을 헤엄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따라가자 물살이 잔잔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강 건너편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삼복이는 어사또를 동굴 바닥에 눕히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물살로부터는 안전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괜찮은지 보세요. 월해의 말에 삼복이는 어사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어사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나 봐요. 등을 두드려 주세요. 삼복이가 어사또의 등을 두드리자 어사또는 캑캑거리며 물을 토해냈고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사또? 저희가 물에 빠졌다가 이 동굴로 피했습니다. 어사또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삼복이 옆에 서 있는 월해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삼복이가 월해를 소개하려 했지만 월해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곳은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곧 물이 들어차요. 뭐라고? 그때서야 삼복이는 동굴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위로 올라가야 해요. 월해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두컴컴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어사또,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팡이라도 짚으시지요. 삼복이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어사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이상하게도 어둡지가 않구나. 이건 야광석이에요. 밤에는 빛을 내지요. 월해의 설명에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동굴을 잘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었지요. 삼복, 이 여인은 대체? 어사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삼복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을 뿐이라. 아침에 만났다고? 그런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지? 어사또의 의심 어린 질문에 삼복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많았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걸어 동굴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밖으로 나가려면 강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삼복이와 어사또는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대고 앉았지요. 이게 다 내 잘못이오. 자네 말을 듣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사또께서는 나라의 큰 임무를 맡으셨으니. 그렇소마는. 지금 송화현에서는 역적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소. 게다가 임금님의 옥쇠까지. 어사또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자 삼복이는 어사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강물이 잦아들면 그때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삼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월해가 다가와 물었지요. 옥쇠라고 하셨나요? 혹시 그것이 용 모양의 옥쇠인가요? 그대가 어찌 그것을? 전에 듣기로는 송화현 뒷산에 용 모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러하오. 임금님의 옥쇠는 용 모양을 하고 있소. 그것이 송화현 뒷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삼복이는 월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월해는 삼복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에서 잠시 쉬어요. 저는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복이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사또가 그를 붙잡았지요. 잠깐. 그대의 그 여인 친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쯤. 알고 있소. 그래서 더욱 의아한 것이오. 어찌 강물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게다가 옥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에 잠겼는데 그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삼복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어사또께서는 여기 계시지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혹시 역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참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동굴이 좁아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그러다 모퉁이를 돌자 삼복이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월해가 동굴벽에 기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월해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삼복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발밑에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세요? 삼복이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월해,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월해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듣고 있었군요.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월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삼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잠깐,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물귀신이라는 거냐? 삼복이는 충격에 휩싸여 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어사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어사또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어사또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복이가 월해를 바라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월해입니다. 저는 10년 전 송화연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수령의 따님이라고? 예, 하지만 10년 전 역적 무리가 송화연을 점거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맞서다가 월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복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네가 강물 속에서 나타났던 거구나. 그런데 방금 전에 동굴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냐? 월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때로는 마치 오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곤 해요. 제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그날 밤 이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혔을 때 저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었거든요. 임금님의 옥새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어요. 옥새라고? 어사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당시 송화연에 역적의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옥새를 맡기고 도망치라 하셨어요. 하지만 강을 건너던 중 역적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진 거군. 하지만 옥새는 어찌 되었소? 어사또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옥새를 숨긴 곳을 알아요. 지금도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어사또는 기쁨에 찬 얼굴로 일어섰는데 월해는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월해는 삼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제 오빠 윤태성이라고 그를 찾아주세요. 제가 죽은 후 아버지와 오빠는 반역자로 몰려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바로는 오빠가 역적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요. 어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의 아버지가 10년 전 송화연, 수령 윤도경이란 분이시오? 예.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파견된 것이오. 윤도경, 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었소. 하지만 확실한 증거인 옥새가 없어서. 월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나요? 그렇소. 그리고 자네 오빠 윤태성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소. 내일 처형될 예정이란 소식을 들었소. 안 돼요. 월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순간 흔들렸는데 월해. 삼복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해버렸습니다. 제발 제 오빠를 구해주세요.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삼복이는 월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도울 테니까. 어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윤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임무이니. 월해의 몸이 다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 동굴은 송화연 뒷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참보기와 어사또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해를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동굴은 점점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기서 불빛이 보이네. 저 멀리 동굴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곳이 송화연 뒷산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하지만 그곳에 역적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세 사람은 소리를 죽이고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요. 지금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 2명, 아니 3명인 것 같아요. 월해가 귀를 기울여 말했습니다. 어사또는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더니 작은 단검을 꺼냈지요. 자네들은 뒤를 따르시오. 아니, 제가 먼저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보기는 어사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월해에게 물었지요. 혹시 다른 출구는 없냐? 글쎄요. 잠시만요. 월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작지만 위쪽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위쪽 천장 가까이를 가리켰는데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그곳으로 가면 역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요. 참보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사또를 도와 천장의 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멍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간신히 몸을 비틀어 통과할 수 있었고 바깥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기 역적들이 있어. 어사또가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3명의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옥새는 어디에 있지? 저기 용바위 아래에 있어요. 제가 몸을 던지기 전에 그곳에 숨겼어요. 세 사람은 역적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용바위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달빛 아래 조심히 걸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월해는 바위 밑을 가리켰습니다. 참보기는 몸을 숙여 바위 밑을 살폈는데 어둡고 바위가 너무 크다.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할게요. 월해는 몸을 낮추어 바위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마치 연기처럼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참보기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월해의 손이 바위 틈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옥새예요. 어사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비단을 풀자 그 안에는 용 모양의 아름다운 옥새가 들어 있었지요. 과연 이것이 바로 10년 전 행방불명된 용옥새로구나. 어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옥새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지요. 이제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소. 참보기는 월해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적들의 본거지에 갇혀 있을 거요. 송화현 관아에.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들이 알아챈 모양이에요. 어사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근처의 수풀을 가리켰고 세 사람은 재빨리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아까 동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더군. 그래? 어서 확인해 보자. 내일이면 윤태성 놈이 처형될 텐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 순간 월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오빠가. 걱정 마. 우리가 꼭 구해줄게. 역적들이 지나간 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수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화연과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송화현 관아에는 역적들이 많을 거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오?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참보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뱃사공이니 강가에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 중에 역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월해도 저희를 도울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세 사람은 송화연 관아를 향해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왔지요. 저기가 관아입니다. 월해가 언덕 너머의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주변에는 횃불을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꽤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네요. 참보기가 중얼거리자
어사또는 주변을 살폈지요. 뒤쪽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어? 제가 알아요. 그녀는 관아 뒤편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작은 담이 있었고 담 너머에는 어둠에 가려진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감옥은 여기서 바로 보이는 저 작은 건물이에요. 오빠가 거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참복이는 주변을 살피며 담을 넘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담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넘어야 했지요. 어사또, 제가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위험하오. 내가 가겠소. 어사또께서는 옥새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잡힌다 해도 그건 그저 어리석은 뱃사공일 뿐이지만 어사또께서 잡히시면 어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참복이는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관아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에는 마치 연기처럼 그를 따라 담을 통과했지요. 이쪽이에요. 월에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참복이 조심스럽게 창살에 다가가자 그 안에는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거기 계시오? 누구요? 혹시 윤태성 공자님이십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 내 이름을? 저는 삼복이라고 합니다. 어사또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월의 아가씨도요. 어사또? 월해라고. 월해가 삼복이 옆으로 다가가자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반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월해. 정말 너구나. 윤태성은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유였지만 월해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요. 오빠,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옥새도 찾았어요. 옥새를 찾았다고? 아니, 월해야. 내가 어찌?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오빠를 구해야 해요. 참복이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져와 감옥 문을 열었고 윤태성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고맙소, 은인. 어서 가야 합니다.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세 사람이 급히 담을 향해 걸어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냐? 거기! 이런, 발각됐어요. 참복이는 윤태성을 부축하며 담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 약해 있었지요. 어서요, 오빠. 월해가 윤태성을 이끌었지만 이미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참복이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월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월해가 갑자기 병사들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몸이 희미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하자 뭐야? 병사들이 겁에 질려 멈춰섰습니다. 월해의 모습은 점점 귀신처럼 변해갔고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그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귀신이다. 도망쳐. 월해는 다시 삼복이와 윤태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서요. 세 사람은 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삼복이는 윤태성을 담 너머로 밀어 올렸고 어사또가 그를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삼복이도 재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해 아가씨. 삼복이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월해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요. 곧 더 많은 병사들이 올 거예요.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강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해요. 잠시 뒤 그들은 숲속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여기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어사또는 옥새를 꼭 쥐고 배에 올랐고 윤태성도 삼복이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올랐습니다. 월해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옥새도 찾고 날 구해줬어. 윤태성이 말했지만 월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 수 없어요, 오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니, 월해야. 윤태성이 외쳤지만 월해는 이미 물가에 서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점점 흐려졌지요. 참복씨. 월해가 삼복이를 불렀습니다. 참복이는 강둑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소원은 이루어졌소. 오빠를 구했고 아버지의 누명도 곧 벗겨질 것이오. 그래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참복씨, 정말 감사해요. 내가 또 뭐 해줄 일 없겠지. 참복이가 웃으며 묻자 월해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지요. 하나 있어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월해의 모습이 물 한 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복이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연기처럼 되어 그의 손을 빠져나갔지요. 월해. 안녕히 계세요. 삼복 씨. 월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참복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삼복이 어서 오시오. 우리는 가야 하오. 어사또의 부름에 삼복이는 정신을 차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월해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지요. 배는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고 멀리서 역적들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 희미해졌습니다. 참복이는 배에 노를 저으며 달빛 아래 빛나는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윤 공자, 용기를 내시오. 이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우리 손에 있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복 씨, 제 여동생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월해 아가씨가 저희를 도와준 거지요. 참복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 그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지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사또?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송화현으로 돌아갈 것이오. 역적들을 체포하고 윤대감의 누명을 벗기는데 이 옥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오. 그렇군요. 참복이는 말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월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지요. 월해야, 널 잊지 말라 하였지. 내가 어찌 널 잊을 수 있겠느냐. 한 달 후 삼복이의 마을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화현의 역적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윤도경 대감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복의 삼보가 들었나? 자네가 도운 그 어사또가 임금님께 큰 공을 세웠다네. 용쇠 영감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참복이는 무심한 듯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좋겠네요. 좋겠다니. 자네도 한몫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참복이는 대답 없이 배를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지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축하연이 열린다네. 어서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게. 용쇠 영감이 떠나고 삼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는 여전히 쓸쓸했지요. 그는 월해를 만났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강가에 나가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마을에는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그 중심에는 삼복이가 있었지요. 저기 영웅이 오신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사람들이 삼복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처녀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왔지요. 삼복 씨,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저희 집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한 잔 드릴까요? 삼복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잔치 한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지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윤 공자님. 삼복이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윤태성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삼복 씨.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아버님께서는? 예, 아버지도 무사히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모두 삼복 씨와 어사또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월해 아가씨 덕분입니다. 윤태성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삼복 씨, 저와 함께 잠시 걸어보시지요. 두 사람은 잔치에서 벗어나 조용한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고요했지요. 삼복 씨,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 전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사또께서 임금님께 삼복 씨의 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태성은 품속에서 비단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벼슬 교지입니다. 삼복 씨를 수군만호로 임명하신다는. 예, 저를요. 참복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윤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복 씨는 벼슬아치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뱃사공일 뿐인데. 용기와 충성심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삼복 씨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참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의 손에 교지를 쥐어주었지요. 그리고 월해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월해의 소원이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때때로 월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항상 삼복 씨를 물었지요. 오빠, 삼복 씨는 잘 있나요? 부디 그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참복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았지요. 삼복 씨,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참복이가 보니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비녀와 똑같은 것이었지요. 이건 월해의 짝 비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쌍으로 된 비녀를 주셨는데 하나는 월해가 항상 지니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집에 두었지요.
삼복 씨가 가진 비녀와 함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복이는 비녀를 받아들고 꼭 쥐었는데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실 건가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벼슬을 포기하신다고요? 벼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참복이는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는 그때 물결 위에 어른거리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월에 순간 강물 위에 월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모습은 물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태성이 물었지만 참복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생각해보니 서울에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서울에 가더라도 때때로 이 강에 와서 배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는데 그날 꿈에 월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삼복 씨,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월애야, 어디로 가는 거냐?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삼복 씨 곁에는 항상 있을 거예요. 강물처럼, 달빛처럼. 꿈에서 깨어난 삼복이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삼복이는 수군만호가 되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용감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가로 돌아와 배를 띄웠습니다. 월애야, 잘 지내니?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월애는 항상 그 곁에 있다는 것을. 강물처럼 달빛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삼복이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수군만호로서 왜구와 싸워 큰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는 수군 절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고 그는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지요. 삼복이 영감님, 오늘도 배 타러 가세요? 마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삼복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오늘은 달이 밝으니 좋은 날이구나. 할아버지, 진짜 물귀신 아가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삼복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만났던 건 귀신이 아니라 천사였을지도 모르지. 천사요? 정말이에요? 그래, 이 할아버지를 구해주고 나라까지 구한 천사 말이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삼복이는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배가 있었는데 삼복이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 노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애, 난 이제 많이 늙었다. 삼복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물에 비쳤지요. 넌 여전히 그때 그 모습,